네, 저기 돈 되는 경매 오늘이 2022년 8월 며칠이죠? 8월 6일 토요일 15차죠? 15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이죠. 팽성읍 근내리에 있는 그 짓다 마른 다가구가 아니라 리모델링 하다가 마른 다가구예요. 여기 수요는 누구냐면은 바로 인근의 팽성읍에 미군 부대가 다 여기로 몰려 있어요. 이태원이라든지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가 여기로 이전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팽성읍 쪽, 그다음에 아산의 분포면 쪽에 그 고급 그 미군 부대, 미군 또는 군무원을 상대로 그 렌탈 하우스가 많이 젖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다가구도 원래 연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립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그 특징은 이게 좀 다 경매가 나왔어요. 한 건마다. 제가 약 한 3개월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올려드린 게 사건 번호가 뒤 끝자리에 몇이죠? 3388. 3388이요? 네. 그럼 3388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388이 2021 타경이니까 2021년도 타경 물건이고, 토지 및 건물이 다 일괄 매각이에요. 일괄 매각이니까 다가구는 뭐라 했습니까? 행복한 부자님, 다가구는 토지 건물이 일체죠? 네. 아니죠. 네. 생활사주자님. 별도죠, 별도. 별도예요, 별도. 따로 국가. 그러니까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나 같은 거고, 공장하고. 그래서 단다공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그 토지 등기부도 따로, 건물 등기부도 따로. 또한 건축물 대장도 따로, 토지 대장도 따로. 그러면 대장은 어디서 뛰느냐? 대장은 건축물 대장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도로도 있어요. 도로 대장, 임야 대장. 대장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지자체예요. 지자체,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대장 관리를 하고, 등기부, 소유에 관련된 거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또는 대지권. 이런 거 어디서 관리하느냐? 법원, 등기소. 법원에 항상 등기소가 붙어 있잖아요. 법원에서 관리를 한다. 거기서 서류를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은, 발품을 팔려면은 법원을 가야 되고, 대장을 발급받으려면은 절로 가야겠죠. 행정기관. 그러면 대장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디서 받느냐? 정부 24시. 정부가 사법기관하고 달라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있죠.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여기는 사법부예요. 등기부는. 그래서 행정부, 정부 24시에서 민원 24시. 거기서 발급받는 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증.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거고,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초야님? 법원이죠. 근데 저 손품은? 네. 대법원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발급 수수료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 24시에는 발급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농지증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연관해서 농지증만 발급 수수료가 1,000원인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등본 떼어도 뭐 그런 거 다 초보 다 뛸 수 있죠. 이 물건이 주소가 191-61.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3차까지 지금 유찰이 돼가지고 최초 감독관 13억이었어요. 근데 6억 6천까지 떨어졌고, 채권자는 누구냐? 노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을 아마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제가 이 경매지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은 경매지 앞장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스캔을 쭉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습관을 자꾸 들여야지 경매지를 나중에 경매지를 검색할 때 쉽게 눈에 들어와요. 하나씩 또 뜯어보는 거죠. 아, 그리고 토지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구나. 계획관리 지역이고, 비행안전 5구역은 뭐냐면은 바로 옆에가 오산 비행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할 때 그 고도 때문에 고도 제한을 둬요. 그래서 몇 층 이상은 그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비행안전 제5구역에 써 있는 거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쉽게 해서 개는 아니겠죠. 무사, 돈사, 변사를 하지 마라, 짓지 마라, 그 뜻이에요. 건물을 보면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 제가 이거를 조사했을 때 한 건물당 양쪽에 집이 있어요. 양쪽에 한 건물당.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1, 2, 3층 같이 써. 한 통으로 써요. 그래서 차를 여기 옆에 있는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앞쪽에도 다 그 미군의 렌탈의 특징이 뭐냐면 다 차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여기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놨을 거예요. 건물 안으로 나중에 중공이 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걸어 올라가요. 2층 3층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2층하고 3층하고 파티룸이 있고 3층은 주거용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 2, 3층이 한 층이 한 가구예요. 다가구니까 한 가구, 두 가구.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 경제성 검토를 해야겠죠. 이거를 보통 여기가 시세가 연세는 1년 단위로 약 5천에서 6천을 받습니다. 제가 3개월 전 조사했을 때 6천 달라고 6천을 놓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만큼이요? 아니면 한 칸에. 그러니까 이게 두 칸이죠. 한 칸에? 그럼 두 개가 1억 2천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한 동에 두 라인이에요. 1라인, 2라인. 여기 한 동이. 네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나온 것도 한 동씩 나온 거예요. 지금 한 동씩. 3동.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뒷번호가 사건 번호가 3364 같은 경우는 여기도 노은새마을금고야. 근저당 채권자가. 근데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달라.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3395는 여기도 노은새마을금고야. 소유자는 이 사람 같을 거예요. 김뭐뭐의 일명이에요. 요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건은 부부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나이 드신 부부예요. 한번 볼게요. 부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소유자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새로 오신 분은 뭘 봐야 되죠? 만약에 이게 소유자의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 주소, 나이를 알려고 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겠죠? 번호.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등기부등본을 제가 띄워왔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 요약분 띄워왔어요. 요약분 맨 마지막. 자, 등기부등본에는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복판 보자. 뭐뭐 구성되어 있나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구, 또 요약분. 요약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왜 등기부등본 요약분만 떼어왔느냐. 너무 많어. 그 사이에. 그래서 맨 마지막 뒷장만 떼어왔어요. 그럼 맨 뒷장만 봐도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소유자가 2명이잖아요. 2명. 아마 신주소, 구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부 같았었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뽑아온 거는 네. 이거거든요. 아, 이거는 다른 건. 이거는 주소가 191에 25.
아, 이거는 190일에 60일. 60이 아, 이- 아닌데? 190일 똑같이 살고 있는.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행복한 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제니아님. 네네, 어서 오십시오. 이 화면이 괜찮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제가 처음 여기 여기 안성. 네, 주소가 같이 돼 있죠. 네. 여기는 두 사람. 네.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은 아, 같이 사는 거니까 뭔가 부부구나, 뭔가 되겠구나. 그리고 부부는 거의 대부분이 1년, 2년,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 보면은 아, 나이 차이 있고 있어 부부일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여기에 좀 특징이 2인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가 다 돼 있어요. 아마 이게 한 사람이 팔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판 것 같아. 서로 이제 자기네끼리 아름아름 동호회라든지. 근데 이걸 봐서는 70년생이야. 넌 48년생이야. 그러면 아들하고 아닌가? 혹시 또 추측할 수 있는데 윤 씨와 장 씨인데 근데 여기는 안성 주소인 것 같던데? 아니 근데 이건 70년생이니까. 예, 예. 근데 요걸 봐서는 또 그 아버지 아들 그런 것도 이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왜 나중에 특수 물건 할 때 그런 협상 같은 거 할 때 스토리를 막 많이 파악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걸 등기부 등본을 봄으로써 이런 것도 우리 유출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소유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주소가 평택이야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역일 분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지역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띄는 거고 법원에서 발품 가서 띄어야 되고 발품 아니면 손품을 띄려면은 뭘로 해야 되느냐? 법원 사이트, 대법원 사이트 거기 가서 발급 받아가지고 띄어보면은 등기부등본은 총 4가지 구성됐다 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정리부. 근데 중간에 서류가 많다 하면 최소한도 정리부는 항상 띄어보거든요. 요거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구나.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은 대략 나이 연령대를 알 수 있죠. 소유자 파악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요?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임차인이 있을 때 아니면은 임차인이 실제 소유자야. 아니 살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파악했을 때 소유자라면은 우리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임차인의 3대 요건이 뭐예요? 대항력 3대 요건. 그거 제일 중요해요. 개인존. 전이 네. 확정, 배달.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우선은 개인존이 딱 나와야 돼요. 개인존. 우리는 단체존도 하지만 개인존도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개인존. 계약, 인도, 전입. 계약, 인도는 사는 거, 점유. 전입은 전입신고 한 거. 3가지가 엔드, 교집합이 돼야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더 빠지면은 대항력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위장임차인 나중에 위장임차인 찾을 때 집주인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니야. 집주인이 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돼. 그래서 위장임차인 찾을 때 등기부등본도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위장임차인이나 찾아낼 수가 있고 보통 그 사람들은 보증금 미상에 적혀있어요. 미상. 그럼 우리는 다들 패스해요. 겁나는구나. 대항력이 있지만 하지만 자세히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대항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임차인이 진정한 위장임차인도 아니고 소유자야. 그 소유자가 임차인이 안 되니까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그 사람하고 또 하나는 부부.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부부, 부인, 남편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아버지도 임차인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또 뭘 보느냐. 위장 임차인을 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주전자거든. 주전자. 주인이었는데 전세로 바뀐 사람이에요. 집을 팔았어. 근데 이사를 안 갔어. 근데 보면은 등기부등본이 전 소유자야. 그럼 그는 전세 세입자 맞는데
자, 근저당하고 내가 저번에 한번 중 때 말씀드렸죠. 근저당하고 근저당 설정 날짜하고 전입신고 날짜 같아. 그럼 어느 게 더 1순위예요? 행복 부자님. 근저당. 왜 그러죠? 전입신고는 그날 그 다음 날 밤 12시인가? 그렇죠. 그 다음날 한 0시부터 0시부터가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근저당하고 같은 날짜 있으면은 근저당이 앞서가요. 그래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세입자가 내가 원래 전 주인이었어. 그러면 근저당 계약서가 쓰는 날 있죠. 그날이 근저당 하거든. 그러면 날짜가 안 맞잖아요. 항상 하루가 늦어요. 그래서 주전자래요. 주전자. 주인 세대인데 주인인데 전세권자. 주전자. 그렇게 해오십시오. 주전자. 주전자는 임차인이 아니다. 또 하나는 또 뭘 찾아 어떻게 찾아내느냐? 경매로 받은 게 있어. 경매로. 경매로 그러면 전에 살던 사람이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연장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낙찰자가 그냥 살게 해준다고. 그러면 새로운 낙찰자가 살았을 때 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낙찰자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이거를 받는 순간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날 딱 해요. 저기 은행에서는 은행 소속 법무사가 있어. 개인이 절대 안 해야 합니다. 개인들 직접 가요. 그러면 은행 법무사하고 내가 낙찰자 같이 가든지 혼자 가든지 해가지고 그날 소유권 넘기면서 근저당 같이 설정해버려요. 하루 다 끝냅니다. 왜? 은행은 보통 은행이 아니잖아요. 절대 거기에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경락잔금 대출 받는 날 그날 근저당 설정해요. 은행에서 오후에. 그래서 소유권이 한번 넘어오자마자 근저당 딱 설정해요. 왜? 소유권 먼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전인 그 세입자는 당연히 소유권 넘어오는 날 전세 계약이 되겠죠. 계약이. 그 전 계약은 그러니까 경매를 당한 사람, 채무자나 전 소유자의 세입자야.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띄워보면은, 자,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그렇죠. 갑구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딱 떼어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딱 나와요.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딱 경매를 받은 물건이구나. 그 두 번째 경매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그 세입자를 떼어보는 거야.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럼 그 사람 위장 임차인,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을 깨는 방법 중에 그게 두 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거용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이들 깨요. 일반 사람들은 많이 한 75, 80%는 패스하죠. 그럼 우리는 20%, 30% 시장에서 같이 이제 경쟁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항상 주거용은 지금 할 때는 아니지만 설령 나중에 내년에 하더라도 일반 물건에 가서는 하지 마시라. 왜? 경쟁률이 많은 데는 먹을 게 없다. 조금이라도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특수 물건은 아니지만 깨는 방법이에요. 깨는 방법은 뻔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만 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하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 그럼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가짜지.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항력이 없죠. 가짜라는 게. 네. 그걸 수 있잖아요. 진정한 임차인. 안 되죠. 정확히 절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대항력이 없죠. 그쵸. 왜? 위장이 계약 날짜가 항상 그게 만족을 해야 돼. 계약이 새로운 주인하고 계약하는 날짜가 근저당 설정한 날짜예요. 아무리 빨라도 죽었다 깨나도. 야, 그러면은 제가 집을 만약에 갖고 있다가 우리 집 누구한테 팔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살게요.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이 먼저 잡히니까 나는 언제나 대항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영원히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대항력이 없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주전자가 옛날에는 주인이었어. 지금은 전세 살고 있어. 자가 몸자자. 주전자. 그러면 대항력이 그렇게 해오시라고. 주전자. 근데 그 유료 사이트에 보면은 정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등기부를 다시 띄워서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파악을 안 해줘. 근데 간혹 이제 유료 사이트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료 경매인이나 그 경매 학원에서 그거 찾아줘가지고 돈 받고 팔지, 알려주지, 들어가라고.
권리관계 명확하게 현황 조사나 이렇게 갔을 때 그리고 서류상의 임차인이 명확하면 얘기하신 대로 나오는데 폐문 부재로 없는데 서류상에는 뭐 전입자가 있다 살고 있다 나오면 이거는 권리관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원에서 등기가 신청이 돼. 요건만 갖춰주면 신청 다 해준다 했죠. 신청은 결정만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딱 때려요.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든 딱 때리면은 판사님이 사법보장한테 야 갔다 와, 현장 갔다 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사법보좌관이 조사하는 거의 대부분이 임차관계를 조사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못 만나봐. 낮에 가기 때문에. 그럼 폐문 부재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본 바가 뭐 있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확인하기 바람. 또 요즘 그 사법보좌관이 꼭 세무서도 들리는 데가 있어요. 세무서 들렸는데 사업자 등록이 뭐 안 돼 있음. 어떤 건 되는 있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군데 다 가보라 했잖아요. 사법보좌관이 갔다 오는 게 현황 조사서고 발품 판 거 갖고 와가지고 법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품 임장 보고서 쓰는 게 매각 물권 명세서. 그 매각 물권 명세서는 뭐 보고 보느냐? 현장 갔다 온 거하고 등기부 등본에는 권리관계 보고 등기부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특수한 거. 그다음 유치권이 있다면 그런 거 다 표시를 해줘. 유치권이 성립 여지는 불분명. 그걸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뭐 법정지상권이 있을 여지가 있음. 알아서 판단하기 바람. 절대 OX는 얘기 안 합니다. 법원에서는 우리가 절대 우리한테 이건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판단해야 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는 습관을 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 하나 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조각이 맞춰져요. 맞춰지면 우리가 실력이 되게 강해져. 그러면 어느 걸 봐도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어. 아, 그러면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요거 하면 요것만 생각을 해. 요거 따로 못 봅시다. 요거대로 해석하고 또 요거대로 해석하고 요거대로 해석해. 나중에 이상한 물건 나오면 몰라. 그러니까 사실 임차인도 주거 임차인이 있다고 했죠. 상가 임차인이 있고 공장 임차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공장에도 임차인이 있어. 근데 공장에도 전입신고할 수도 있고 상가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다 했죠. 상가도요? 네, 상가도 전입신고돼 있어요. 네? 여기도 전입신고돼 있어요. 자, 그 전입신고돼 있어. 근데 여기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지. 근데 자, 전입신고는 이거는 우리는 따져봐야 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안 살잖아. 그런 건 우리가 딱 해가지고 너 나가 있었지 않았었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도 꼭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전, 계약인도 단지 어디 갔다 왔어. 네, 여행 갔다 왔어. 그거는 상관이 없어. 뭐 여행 갔다 와서 또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좀 한번 풀어볼 숙제예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근데 이거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 한도가 지금 묶여 있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유치권으로 나와 있는데 특수한 물건, 유치권. 이 물건을 공사하다가 리모델링한 공사예요. 이게 새로 짓는 신축이 아니라 옛날 연립을 측에서 막 부시고 설비도 다시 했어. 그 2층, 3층도 복도도 내고. 그래서 전입신고가 돼 있구나. 그 옛날 살던 사람들이 전입신고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제하는데 다른 데 가서 샀는데 그때 내돈 사람도 간혹 있어. 그렇죠. 퇴거 신고를 안 한 거죠. 퇴거 신고는 요즘 퇴거 신고 안 하죠. 다른 데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 유치권이 자, 유치권이 신고서가 제출이 돼 있대. 신고는 무조건 요건만 갖춰주면 다 받아준다 했죠. 신고하니까. 그 유치권자가 신고를 한 거야, 법원에다가. 그리고 채권자가 새마을금고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돈 받은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돼 있대. 유치권이 아니다, 너 가짜다. 배제 신청서. 그러니까 배제라는 건 뭐냐? 아니라는 뜻인데 이거는 결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청서가 제출한 거야. 그 채권자가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그 배제가 됐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치권은 나중에 소송으로도 이루어질 확률도 있어요. 그 소송은 뭐냐? 소송은 나중에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유치권은 있다 하면은 있을 제자 해가지고 존재 소송. 유치권자가 유치권 존재 소송을 하고 우리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고. 그럼 유치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유치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우리는 유치권이 성립이 90%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거의 안 돼. 95%가 안 돼. 유치권은 네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조건이. 유치권 첫째. 저는 항상 치를 항상 유치할 때는 채권을 외워요. 유치, 채권. 채권. 그거 채권만 기억하면 다 풀려. 유치권은. 자, 채권. 채권은 뭐냐? 계약서예요. 돈 받을 계약서야. 거기에 난 언제 돈을 주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공정별로 돈을 줘요. 나중에 한 번에 안 줘. 또 끝나고도 안 줘. 왜? 이런 경우는 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뭐 10% 했을 때 돈 주세요. 계약금 주세요. 또 한 30% 됐을 때 중간에 중간 기성금 주세요. 또 기성금 주세요. 맨 마지막에 돈 주세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 이제 돈을 못 받았을 거야.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계약서, 채권하고 해당 물건하고 딱 매치가 돼야 돼요. 채권하고 해당 물건하고. 만약에 나는 이 계약서가 여기는 계약서 못 썼어. 근데 엉뚱한 거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안 맞죠. 하다못해 물건 명세서 같은 거 보면 알아. 보면 그게 여기 지역이 아니고 쫙 경상도 지역에서 통용되는 자재야. 예를 들어서 주소도 뭐 이렇게 재료 명세서 같은 거 보면 그거 안 맞죠. 그럼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하고 계약서 누구와? 소유자는 안 돼요. 유치권자. 집주인은 아니. 유치권자가 될 수가 없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소유자가 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거는 그냥 근본부터 안 돼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조권은 뭐죠?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내 게 아니야. 남의 물건에다가 내가 공사를 하고 남의 물건에다가 유치권 남의 거에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근데 그 물건하고 채권하고 연관이 되는 거를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결련이 돼야 돼요.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이 계약서하고 이거 따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매칭이 돼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 계약서상에 보면은 그때까지 돈을 못 받아야 돼. 돈을 못 받는데 돈을 먼저 받을 시기가 안 됐어. 근데 그래도 점유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못 받았어. 그럼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안 줘. 그럼 오늘부터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점유를 해야 돼. 해당 물건에. 그때가 이제 점유죠. 절대 점유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평화롭게. 뭐 누구를 뭐 끄집어내면 안 돼. 평화롭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왜 공사는 평화롭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돈을 안 줬어. 그때부터는 내가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점유를 해야 돼. 돈을 못 받은 날로부터 점유를. 그렇죠. 그럼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돈을 못 받은 게 날짜가 경매가 다른 것 때문에 경매 나왔어. 그 이후에도 돈을 못 받은 날짜가 그 연장이 될 수가 있어. 그 이후에.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하면 안 돼. 그때부터 해야 돼. 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계약서상에 돈이 못 받은 날짜부터 그때부터 점유를 해야 돼. 그리고 게시를 해야 돼요. 간접 점유라 하는데 뭐 프랜카이즈라지 나는 현재 유치권 점유 중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야, 이런 식으로. 근데 유치권이 또 깨질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해당이 엔드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 아니에요. 교집합. 1, 2, 3, 4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레드님 아시겠죠? 다 만족을 해야 돼. 거기서 하나도 깨지면 유치권이 아니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 건물 하나 짓고 너 하나 가져. 이런 경우도 공사비 대신에 물건으로 가져.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 뭐 빌라 많이 지었을 때 너 한 동 가져. 계약서에 그게 써 있겠죠. 써 있으면 그건 유치권에 해당이 안 돼. 그 물건은. 왜? 공사가 아직 완료 안 됐잖아. 공사 완료된다면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업자들이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또 일을 해야 돼. 주구장창 여기서 문 걸어 잠고 유축권자 있어요? 내가 보면 없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깰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나 사법 보좌관들이 여기 나와 보잖아요. 그때 사진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사진을 쫙 봐. 감정평가사 사진 있죠. 그 뒤에 보면은 저게 나오죠. 유치권자 있다 없다 그 프랜카드가 보여. 안 보이면은 그것도 또 안 돼. 그럼 뭘로 추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해봐, 돈을.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저 감정평가사나 사업보좌관이 갔을 때 그때부터 많이 돈을 못 받았다 하면은 프랜카드가 뭔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분명히 그런 표기가 없다. 그럼 판사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야, 너 그때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꾸로 있는 걸 증명을 해봐, 그 당시에. 날짜 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너 그때부터 너는 점유 안 했어. 너 나중에 점유한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진정한 유치권이 아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점유나 뭐 이런 거는 현장 와서 보면 되는데 네. 저희가 계약의 상태는 저희가 낙찰 받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 네. 유치권자나 뭐 여기 채무자, 있는지.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뭐 자료를 주기도 어려울 안 주죠. 뿐더러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실제. 그거는 확인 못 해요. 그럼 결국은 현장에 와서 저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해봤어요. 한 두 달 전, 저 세 달 전에. 통화해보니까 여기가 이렇더라고요. 인테리어하고 설비 뭐 돈 못 받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설비니까 이제 리뉴얼 공사를 했겠죠. 뭐 때려 부시고 다시 뭐 하고 설비하는 거 하고 배관 놓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좋아하게끔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그 당시 3억 5천인가 써있던데. 아니 3억 5천인가 얘기한 것 같았어요. 여기 보니까 4억 2천이네요. 여기 맨 앞에. 저기 3364에 보면은 3364 그거 보시면은 유치권자 뭐 무슨 심상화인가? 심정화가 유치권 신고 4억 2천을 하였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근데 선생님 그럼 3364가 만약에 사동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유치권만 나오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팁이 뭐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걸 비계라고 하거든요, 비계. 이게 비계라고 하는데 이 비계가 다 똑같아. 그러면 한 업자구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 똑같이 맡아서 했겠구나. 그럼 유치권자한테 전화해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내가 그 당시 전화해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만약 총 4억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이거 한동 받았을 때 얼마냐?